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날 밟고 승리하라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희생 대상으로 사실상 지목을 했던 친윤 실세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현 대표와 권성동 의원 등의 거취가 주목되는 등 여당 혁신론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초선 호위무사입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 용태론을 제기하자 다수의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자살 특공대라는 등 비판하며 김 대표 옹호에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선 참패나 혁신 갈등 때 침묵했던 초선들이 김 대표 호위무사를 자처하자 당 안팎에선 공천 구걸용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사쿠라 대 김민세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신당 창당 행보를 걷는 이낙연 전 대표를 사쿠라 노선이라고 비난하자 친낙계 윤영찬 의원이 김 의원의 과거 탈당 사례로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2002년 대선 때 탈당해 정몽준 당으로 옮겨가 김민세라는 오명을 쓴 김 의원이 어느덧 친명계로 변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어디서 뛰란 말이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나 비례대표 선거 제도를 확정하지 못해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지역구와 선거 룰도 제대로 모른 채 후보 등록부터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재판 지연 푼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제도 개선과 법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재판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재판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마약 180회 첫 재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유 씨는 법정에 들어가면서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적성의 각오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말이 있죠. 사그라드는 듯했던 국민의힘의 혁신론이 말 그대로 대반전의 기미를 보여서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했습니다. 계기는 친윤 실세인 장제원 의원이 오늘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건데요. 과연 김기현, 권성동 같은 다른 실세들은 어떻게 할 건지, 과연 또 윤 대통령의 그 윤심이 작용한 건지,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장현의 불출마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 이 최종 보고를 끝으로 해서 이제 공식 해산을 했는데 바로 그날 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이 불출마를 결심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낳았는데 오늘 오전 장 의원은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요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냐. 총선 승리가 윤 정부 성공의 최소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늘 같은 은혜 갚겠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장제원 의원은요, 그동안 인효한 혁신 이발 주류 희생론 이것의 핵심 대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 그간 이런 용퇴 압박에 이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이렇게 오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장 의원 그동안 이제 인효한 혁신위로부터 험지 출마나 불출마 요구를 받는 친윤, 중진, 지도부 중 친윤 그룹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지난달 혁신위의 희생 요구를 받은 뒤에 관광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서 지지자들이 참여한 산악회 행사를 열며 세를 과시하는 등 이 희생 요구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화강 노무원 지역이 청강과 행정이 어울리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인생 연장에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장 의원은요, 인효한 혁신위에 정면으로 맞서는가 하면 이 더 나아가 나는 눈치 안 보고 산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제 할 말 하고 산다는 등 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까지 험지 출마 요구에 강하게 반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궁금한 게 이랬던 장제원 의원이 돌연 마음을 바꾼 계기가 뭐냐. 물론 이제 돌연이라는 건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은 뭐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는지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인데 장 의원이 세상이 다 아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이른바 윤심이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결단하게 된 배경과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점심으로 국밥을 같이 먹었던 때가 주목이 됩니다. 이날 사실 장제원 의원은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불렀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죠. 물론 오찬 장소에서 두 사람이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장 의원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이 무언의 메시지, 용태와 관련한 얘기를 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들이 언제부터 불출마를 고민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운명이라고 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이 불출마 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역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과드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는 조금 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 대통령과 뭐 상의를 했느냐, 뭐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이냐, 당 지도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등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윤 대표님이랑 좀 논의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의원님 언제부터 고민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명적인 거라고 봅니다. 정계를 완전히 은퇴하신 거 아니죠? 총선 위기감이 좀 가장 크다고 느꼈기 때문인 건가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성공이 가장 절박한 문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 남은 거라도 다 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죠.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사죄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쉬고 싶어요. 어제 저녁인가요? 오후인가요? 장제원 의원이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SNS 글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의견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언론도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소식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상당히 놀랐던 것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반응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놀랐다, 환영한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하태경 의원은 윤 정부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분으로 대통령을 위한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환영을 했고요. 성일종 의원은 SNS를 통해 장 의원님 멋진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당 후사 정신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장 의원은 윤 정부 성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기를 다 내던질 각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아마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기를 다 내던질 각오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를 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나 윤핵관이 소위 말해서 웰빙 정당의 모습으로서 자기 보신만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는 희석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 지도부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의원이 이처럼 어려운 매듭을 먼저 풀었기 때문에 이제 시선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다른 친윤 실세들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당장 중진들에 의해서 용퇴론이 제기된 김기현 대표의 고민 깊어질 듯합니다. 네, 장 의원이 물꼬를 트면서 지도부 책임론의 중심에 선 김기현 대표도 결국 이 불출마, 더 나아가 용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장 의원 소식이 알려진 뒤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불출마는 이미 결심을 했고 대표직 사퇴를 놓고 막판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좀 빠르게 퍼졌는데요. 실제 김 대표는 오늘 오전에 국회 당대표실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 오늘 오후에 서울 강남구에서 이뤄지는 이 당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도 불참할 걸로 알려져서 거취와 관련한 숙고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상 김기현 당대표를 만든 사람이 장 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김 대표도 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미리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았더라도 이제 워낙 충격이 커서 이렇게 자맹에 들어간 건 아닌지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김장연대라는 것, 즉 김기현, 장제원 이 연대를 이뤘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김 대표 본인도 이 당장 거취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코너로 몰렸기 때문에 이 자맹에 들어가서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 대표는요 어제 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인유한 혁신위의 혁신안을 종합 보고 받은 뒤에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사직생의 각오로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또 구체적으로 이 사퇴, 출마 등 이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김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의 소중한 결과물이 우리 당은 당규에 따라 조만간 구성 예정인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당의 여러 공식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이른바 희생론의 대상은 김기현 대표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하지 못했다. 또 당이 지금 총선에서 참패할 위기에 놓였는데 본인들은 보신 생각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다른 친윤 실세 참모들의 거취,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 다른 친윤 실세 참모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가 뭐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인데요. 비주류 측에서는 이들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은요 오늘 출근길에 관련 질문들을 받기도 했는데 하지만 침묵을 일관하면서 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불출마 결정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윤한홍 의원님과 지금 회동하고 나오시는 길이시잖아요. 좀 두 분 어떤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회동한 사실은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 원조 친윤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여권 안에서는 희생 움직임이 이 장제원 의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참에 김 대표와 이 다른 친윤계 그 인사들도 결심을 해야지 민심을 되돌리는 데 실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앞으로 나를 희생하면서 당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어려운 지역이지만 다 같이 한번 해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단초가
어젯밤 오늘 아침에 마련이 된 것이라면서 김 대표도 비슷한 결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나를 희생하면서 당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어려운 지역이지만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단초가 어젯밤 오늘 아침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도 비슷한 결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주가 이제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 이제 뭐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요. 어제만 해도 김기현 대표 퇴진론이 힘을 얻는 듯 그렇게 보이니까 일부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김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이러다가 당 내분이 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불렀습니다. 네, 저희도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 서병수, 하태경 의원 같은 비주류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김기현 대표 사퇴를 주장해서 큰 파장을 불렀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오늘도 한 라디오에 나와서 김기현 대표도 불출마하는 게 기정사실이 됐지만 총선 불출마보다는 대표직 사퇴가 급선무라고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사실 당내에서는 뭐 불출마한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인데 똑같이 이제 혁신에 밀리지 않겠다 그런 모습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제가 볼 때 이제 좀 정무적 타이밍 감각이 좀 많이 다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지난번 보궐선거 패배했을 때 강서 그때 저는 불출마 선언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총선 불출마는 사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뭐 불출마를 하는 것이 수도권 선거에 뭐 별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여간 대표적 사퇴가 급선무다. 그렇죠. 그래서 좀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 어제도 얘기했지만 딱 대표 한 사람을 바꾸면 됩니다. 이러자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험한 말까지 쓰면서 이들을 아주 격하게 비난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친윤계 초선 의원 10여 명이 김 대표 사퇴를 요구한 하태경 의원 등 일부 비주류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대구 초선 김승수 의원은 도를 넘는 내부 총질의 황당할 따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강민국 의원은 소속 정당의 좀비 정당이라는 망언까지 해가며 당을 흔들려는 자가 진짜 엑스맨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러자 같은 채팅방에 있었던 김학용, 김미애, 김웅 의원은 반박글을 올리면서 여기 쓴 내용을 국민께 공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김웅 의원은 연판장 전당대회 시즌2냐며 도저히 부끄러워서 여기 더 못 있겠다고 대화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속 의원들 간의 내홍 조짐이 뚜렷한 것에 영향을 받은 이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었던 정책의원총회도 취소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초 예정된 정책 논의보다 당 대표에 대한 거치 결단 요구 등 내부 갈등이 표출될 거 우려해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의원님 예상하셨습니까?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 아니 큰 틀에서는 네. 이제 예상은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시점을 과연 언제 할 거냐 이거는 사실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저희가 그 대통령 대선 때도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다 조직을 만들어서 돕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큰 단체가 이제 공정한 나라라고 자꾸 열심히 이제 돕는 조직이었고 김기현 대표도 열심히 대표 도와서 그때 전당대회 때 활동했던 사실 우리 굉장히 큰 사조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카톡에 계속 올라오는 글을 보니까요. 김기현 대표 사퇴하라는 이제 지지를 철회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를 당내 밑바닥 흐름이 이제 그렇게 돌았던 거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장제원 의원의 이런 불출마 소식을 듣게 돼서 아 이게 지금 바닥에 당내 여러 가지 당원들이 지금 이 국면을 이제는 바라보고만 있지 않겠다.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라는 그 움직임을 사실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구나. 이제 아까 그 김병민 최고위원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게 아마 김병민 최고위원도 그 당내 그 우리 당원들의 움직임을 아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번 주가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걸 놓치지 말고 이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이제 결국은 이분들이 희생을 하기는 할 텐데 지금도 빠르다. 그러니까 총선까지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그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카드를 쓰려고 하느냐. 이런 사실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렇게 나온 것이 과연
민심을 되돌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기에 또 좀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비워야지 또 채울 거 아닙니까? 또 그 해당 지역에 가서 누군가는 나와야 될 텐데 그렇다고 너무 늦어지게 되면 불과 한 2개월, 3개월 아무리 장제원 의원의 3선을 한 사상구라도 또 민주당의 또 유력한 후보자가 나간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민심에 대한 민심 평가를 했었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저는 좋은 후한 편은 아니라는 상황에서 보면 PK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면 저는 일단은 빨리 비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좀 괜찮은 후보자를 미는 것이 가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어떤 생각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난주 뭐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주 넘어오는 그 주말을 넘어오는 사이만 보더라도 어찌 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혁신 요구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기현 대표의 판정성이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어떤 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용산 어쩌면 대통령의 이러한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한 어떤 혁신의 기류, 물갈이 기류가 결국 통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판정승은 잠시나마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최종 승은 아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혁신안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여권의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측 바로 민주당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사쿠라, 철새 과거 독재 정권 때 야당에서 많이 나왔던 이 민방한 단어들이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지금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어제 민주당의 대표적인 86운동권 중진이죠. 김민석 의원이 사쿠라 노선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신학계는 김 의원을 철새라고 또 직격을 하면서 지금 분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쿠라는 원래 벚꽃을 뜻하는 일본 말인데 우리나라 역대 야당에서는 뭐 야합자, 변절자 등의 의미로 썼습니다. 어제 김민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전형적인 사쿠라 노선이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 86세대 청산론이 다시 소환이 되면서 좀 시끌시끌한 분위기인데요. 먼저 이 김민석 의원의 해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한당 이후에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 이낙연의 정체성이 뭔가가 궁금해지는 저는 엄중한 자기 혼선이라고 봅니다.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그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문제에 돌린다거나 또는 정확하게 이 시대의 과제가 뭔지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게 전형적인 사쿠라 노선이죠. 이렇게 주장한 김민석 의원이 거센 역풍을 지금 맞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의 과거 민주당 탈당 이력,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석 의원은요, 민주당의 대표적인 86세대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인 31살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서울시장 후보까지 되면서 차기 주자로 꼽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신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이른바 철새라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던 김민석 의원이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사쿠라 노선이라고 비난을 하자 친낙계 등 비주류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86운동권식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비명계죠.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주류 모임의 의원들이 김민석 의원의 이 같은 탈당 이력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고 이제 심지어 정의당 출신의 야권 인사까지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친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이 어제 본인의 SNS에 과거 탈당 사건으로 김민세라는 오명을 쓰고 10년 넘게 정치 낭인 생활을 했던 김 의원이 어느덧 친명계로 변신을 해서 당의 혁신을 바라는 동료 의원들을 비난을 하고 이 전 대표에게 사쿠라를 운운하고 있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이 김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셀프 디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오히려 민주당 내 권력과 야합하는 본인의 모습이 사쿠라인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의원들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철새, 김민세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근데 16년 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추미애 대표 쪽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지금 완전 친명 전사가 돼 있어요. 그런 분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동료 의원 또 당의 원로
향해 가지고 이 비난하고 저격한다. 과연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셀프 디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김민석 의원이 한다는 건 매우 웃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민주당 아니면은 전부 다 사쿠라다라는 식의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게 김민석 의원 같은 86들의 결정적인 저는 한계라고 보고요. 오히려 현재 권력과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권력과 야합하는 본인의 모습이 사쿠라인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김민석 의원으로부터 사쿠라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이낙연 전 대표는요. 어저께 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그 강연을 마친 뒤에 이제 기자들에게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신명계에서요. 만약에 신당을 창당하면 뭐 그건 경선불복이다.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지. 네,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안 느낍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은요. 다시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반박할 용기가 없다고 본다. 사쿠라의 길을 접길 바란다라는 글을 어제 SNS에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자신의 과거 이력까지 거론하면서 이 86세대 청산론 여기로까지 지금 이어지니까 오늘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향해서 재차 사쿠라 얘기 꺼냈고요. 자신은 반성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항변했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신당론은 결국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내일도 신당 얘기를 할 거면 오늘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과거 민주당을 탈당했던 자신의 이력을 두고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지난 20년간 깊은 반성과 사과를 거듭했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런 20년 전의 자신을 비판하며 오늘의 이낙연 전 대표를 옹호하는 것은 위선이자 모순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검찰 독재의 일심동체 골리앗인 윤석열, 한동훈 심판은 민주당의 절대 과제입니다. 이 전선을 흔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이적 행위입니다. 과거의 제 선택을 비판하신 분이라면 100배 더 강하게 이낙연 신당을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비판에 답하지 않은 이낙연 전 대표는 주변의 입을 빌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과 당원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내일도 신당 얘기를 할 거면 오늘 당장 나가십시오.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건 또 그만큼 현실입니다.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증일 텐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서 연일 신당 창당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민주당을 먼저 탈당한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하고 전격적으로 만나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 이상민 의원에게 만남을 제안을 했고 하루 만에 이 전 대표 사무실에서 약 40분 정도의 비공개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있는 이 전 대표의 이런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제3지대로의 외연 확장 시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제 신당 창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 더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난 모습과 이 전 대표를 만난 후 이상민 의원이 밝힌 대화 내용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이 진심하게 있다면서 못 나가. 많은 그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재명 사당이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요, 지난 주말 사이에 급부상한 또 얘기죠. 이낙연, 이준석 연대설 이것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이상민 의원은요, 이 전 대표와 만난 뒤에 기자들한테 이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을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 전 대표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이상민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도 촉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이낙연 대표에 대한 좀 불만이 좀 있었어요. 아니, 행동을 하셔야 할 때에 안 하고 왜 주춤거리나. 그러니까 오히려 측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아니다. 뭐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참아라. 좀 더 기다려라. 뭐 이렇게 했고 오히려 이낙연 대표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준석 전 대표도
좀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끄떡끄떡 거리시더라고요.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은요, 이제 뭐 만날 의사는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대 가능성까지 구체화하지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요, 이 신당 창당 시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처음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해서 야권 재편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MBN의 방송에 출연을 해서 신당 창당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창당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새해에는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내년 초를 창당 시점으로 제시를 하면서 제3지대 신당론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앞서 비명계 4인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이 올 연말까지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더불어 반 이재명 연대가 구축이 돼서 민주당 비주류 측의 집단 탈당이 가시화될지도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사쿠라, 김민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쿠라란 말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의미를 좀 정확히 알고자 한번 이게 검색창에 넣어서 쳐봤더니 오히려 요즘 그 인기 가수 아이돌 그룹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멤버 중에 한 명이 일본인 멤버 이름이 사쿠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참 MZ 세대들은 이 말 듣고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만큼 김민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진보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냥 바로 듣고 이게 이해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 많이 써먹던 그러한 어떤 프레임에 대한 단어를 갖다 쓰셨다는 것이 글쎄요. 2024년도를 바라보는 정치권에 올바른 적용되는 단어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떤 민주당 내에서의 여러 의원들의 비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어떤 당의 분열을 아무도 반기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이솝 우화 중에 햇살과 바람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어요. 햇살과 바람이 누가 더 나그네의 옷을 빨리 벗기냐라고 내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바람을 아무리 세게 불어봐야 벗기지 않아요. 더 움츠러들고 더 안 벗지. 햇살은 어떤 따뜻하게 비추니까 더 빨리 벗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겠어요? 이렇게 비난할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정말 당 내에 있어야 한다고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그 현실적인 지지 세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위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렇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버드묻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말 얘기를 해보자, 대화를 해보자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지 그냥 우후죽순 그냥 비난만 하면 그러면 오히려 나가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진짜 지도부라든지 의원들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이런 것이 곧 이재명 대표의 뜻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게 진정 저러한 그냥 이낙연 대표를 쫓아내는 것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비난 일색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한계를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물욕이 없는 사람, 내가 보증한다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진짜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 아시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게 송영길 의원이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과거에 1억 원 받은 거 그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도 잊어먹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물욕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당내 선거에서 돈 봉투 사건, 돈 뿌린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전 대표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욕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이분은 진짜 이 코미디를 계속 하고 계시는구나 그랬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죠. 사쿠라라는 단어를 딱 쓰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니 본인이 사쿠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세, 철새 이런 사쿠라 이런 단어를 본인 스스로가 써버렸기 때문에 김민세라는 단어를 다시 또 떠오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혼란 상황 정말 쉽게 가라앉을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권리당원인데 그분한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조치 이걸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백광현 씨는요. 앞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재판 일정 때문에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이후 민주당 경기도당은 백 씨가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표 등을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모욕을 해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 청원서가 접수됐다며 백 씨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었고요.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7일 백 씨가 이재명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의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백광현 씨가 그동안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재명은 조폭 마인드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 등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비판한 부분을 문제 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백 씨가 이재명 대표의 신체를 언급한 발언을 두고 이 신체 장애를 비하한 표현이라며 당 윤리 규범 중 사회적 약자 비하 금지를 위반한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팔에 장애를 입은 게 있죠. 아마 그 일을 말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제명 조치에 대해서 백광현 씨의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백 씨는요 이제 자신도 경증 장애가 있다. 모타로 이 대표의 이 신체적 장애를 비하하겠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그 제명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백 씨는 앞서서 지난 7월이죠. 이 자신이 윤리에 이 회부된 사실을요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었는데요. 앞서 나온 백 씨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나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입니다. 당원님에 대한 징계청원서가 접수되어 6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조사 개시가 의결되었어요. 쟤들이 준 문서인데요. 내 개인정보 가리고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게 공산주의인 거고요. 이런 게 독재야. 비판하면 입 막으려고 하고 입 막는 수단으로 징계, 고소, 고발, 밥줄 끊고. 중앙당에 일단 이의 신청을 할 거고요. 어차피 중앙당이라 봐야 거기도 이재명의 사당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고 법적 조치도 할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긋지긋하죠. 역겹고. 근데 그게 민주당의 본질은 아니라고 믿고 싶고 그렇습니다.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걸 이제 주도한 백광현 씨 결국 이제 당원 입장에서 그 소송을 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원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송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네, 소송 자격이 사라지는데요.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속의 자격이요 권리 당원입니다. 때문에 제명이 되면 이 소송인 자격이 사라지게 되는데 박광현 씨는 이를 좀 예상을 했다면서 자신 외에도 이 다른 권리 당원을 이 공동대표 소송인으로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광현 씨 등이 신청한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진행 상황도 전해드리면요. 지난달 말 관련 첫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 대표 측과 백 씨 측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 당원 80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해 지난 10월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던 백광현 씨 목소리 들어보고 당시 친명계에서 나왔던 반박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디 일부 사이비 신도들처럼 보이는 극성 개딸들의 목소리에 숫자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 개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진짜 이처럼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을 아끼고 애당심 가득한 정상적인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대표가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판에 깔려서 당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경선의 결과를 아직까지도 불복하고 있는 일부 당원들이 계신 것 같아요. 경선의 결과, 그다음에 또 전당대회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당대표와 지도부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15일까지 추가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광현 씨 등은 지난 3월에도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는 지난 6월 이 대표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이제 스스로 이름을 붙였던 이제 개딸이라는 그런 명칭 이걸 폐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걸 두고서도 지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자신이 이재명 대표 온라인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의 개설자라고 밝힌 한 지지자가
개딸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청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개딸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서로를 격려해 왔는데 이 상대 진영에서 우리를 프레임에서 선동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앞으로 이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언론사에도 민주당원이라는 명칭으로 정정 보도를 요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제명인의 말 팬카페에선 이 개딸이라는 명칭의 탄생 배경은 이 대표 지지자의 자발적인 선택이지 팬카페 개설자 한 명이 만든 게 아니다. 이 개딸이라는 명칭에는 이 대표 지지자라는 상징성이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개딸이다. 이런 반발성 글들이 올라오면서 자중질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개딸은 이제 개혁의 딸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저희가 보통 알고 있죠. 이런 개딸 명칭 폐기 논란에 대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전에 했던 발언, 그것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4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온라인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른바 이제 이장직을 맡으면서 개딸, 개삼촌, 개이모, 개언니, 개형 이렇게 모두 깊이 사랑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지난해 5월에는요, 이 제명인의 마을 관련 그 미팅 자리에서 우리가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자평을 한 바 있었는데 당시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참 많은 동지들이 우리 개딸, 양아들님, 개이모님, 개삼촌, 심지어 개할머니까지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큰 힘이 나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이 개딸 명칭 폐기를 두고서 비명계와 친명계에서는 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비명계 이원욱 의원과 친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자기네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제 국민 혐오 단어가 됐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임한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도 저한테 문자들을 보내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폭력적인가? 총알 한 방이라도 있으면은 쏴버리고 싶다는 이런 폭력적 태도도 보이고요. 계속 언론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극성 당원, 강성 당원 이미지로 굳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쓰신 분들이 그러면 그 의미 쓰지 말아달라. 물론 약간 폭력적으로 나가거나 좀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행사에 참여하고 발언을 내는 분들은 당 입장에서 고마운 분들이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첫 정식 재판 일자가 잡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제 해당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첫 공판을 다음 달 8일 오후 3시에 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재명 대표가 이 다음 달 둘째 주엔 월요일엔 위증교사 재판에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과 선거법 재판으로 화요일과 금요일에도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대표 측하고 공동 피고인인 김모 씨 측의 주장 또 충돌했죠. 네, 이 대표 측 변호인은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0년 이 선거법 재판에서 김 씨에게 증언을 요구했던 것은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위증교사 혐의를 적극 부인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섰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이 대표 반박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 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 교사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이 대표의 요구로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이제 공범으로 기소가 된 김 씨 측의 변호인은요,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빠른 시일 내로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제도 짧게 이제 전해드린 대로 김 씨가 유동규 본부장의 이 교통사고 소식 등을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관련해 김 씨 측 변호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변호인을 새로 바꿔서 기록을 못 봤다는 등 수사 기록을 봐야 된다는 등 지금 이 사건이 새롭게 뭐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있었던 그 위증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거 조사한 거는 이재명과 이 피고인 김 사이에 녹취록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수사한 것도 없는데 뭐 수사 기록을 봐야 된다. 이 자체가 결국에는 총선 전까지 재판 결과를 안 나오게 하려는 그런 지연 작전의 하나일 뿐이다. 어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 준비기일 열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가 첫 일정을 1월 달 초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 측에서 이 재판을 좀 너무 빨리 진행할 수는 없겠다, 이런 식의 의사를 밝혔나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피고인 일정에 다 맞춰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을 내릴 가능성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큰 재판부에서 이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총선 전에 물리적으로도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집중 심리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다른 재판도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만 집중 심리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뭐 어차피 그 공범인 김 씨의 어떤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하면 첫 해 공판기일에서 그냥 그 종결을 하고 재판을 분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범인 경우에 한 명이 자백을 하고 한 명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백하는 증인이 계속해서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증인신문 할 때만 증인으로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분리해서 재판을 할 것이되 뭐 이 재판이 어떤 많은 사람의 어떤 증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내년 4월 어떤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물리적으로도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꼭 총선과 이거 연결돼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검찰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송 전 대표가 13시간의 이 검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은요, 이 돈봉투 관련 혐의와는 별개로 송 전 대표가 이 외곽 조직인 먹사연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이른바 이 먹사연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것을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를 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해 검찰 소환 당시 송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받고 있는 혐의들은 다 부인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진술서 내고 좀 묵비권 행사하실 계획인 건지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모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소하세요. 기소하든지 재판에 넘기면 제가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저희들에게 부여한 권리잖아요. 이 헌법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헌법을 지키겠다는데 그게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송 전 대표는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또한요, 이 송 전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이 불법 정치자금 의심 액수, 이게 기존에 알려졌던 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아주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그간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이 3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사용처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가 수사 결과 이 3억 원 외에도 또 다른 후원자 6명이 4억 원가량의 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한 건데요. 따라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 먹사연의 후원금 명목으로 총 7명에게
7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금요일 송 전 대표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3억 원 외에 다른 사업가들이 후원 형식으로 제공한 4억 원대 자금의 성격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송 전 대표는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의심하는 자금들은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는 문제 없는 후원금이고 먹사연이 받은 거기 때문에 송 전 대표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 자금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면 후원 등을 통한 정치 참여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이 뇌물죄까지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 이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요, 이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넨 혹은 후원한 3억 원 가운데 4천만 원을 소각장 증설 인허가 민원 대가로 건넨 뇌물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송 전 대표 측은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낸 돈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 후원금이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역시 이 검찰 소환에 앞서서 돈 4천만 원에 양심을 팔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돈 4천만 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일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 별건을 해서 반드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려는 게 특수부의 관행이고 애초에 이 정당법 위반 사건을 특수부가 만든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 이건 밝혀지면 저희가 추후에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재판 역시 같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이 재판이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총선 한참 전에 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가 1심이지만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 이게 지금 커진 겁니다. 네, 어제 오전이죠. 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들에 대한 최종 변론을 다음 주 월요일 18일로 잡았는데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종 변론을 마치면 내년 초쯤에 돈봉투 의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살포를 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요, 이 돈봉투를 받은 거 이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투 한 개당에 들어있던 금액이 3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다. 이 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액수에 대해서 이제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어제 재판에서도 윤 의원 측 변호인은요, 윤 의원에게 이 봉투에 든 금액이 분명 100만 원이 맞느냐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윤 의원은 100만 원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제 기존의 주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는요, 앞선 재판에서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윤 의원 측은요, 이 돈봉투 마련을 지시하거나 권유 혹은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면서 윤 의원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했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는데 관련해 녹취록 속의 윤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 못 봐.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아시는 것처럼 이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요, 이제 송영길 직전 민주당 대표가 지금 정점으로 지목이 돼 있고 지금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돈을 받은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그 후속 수사를 이어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기소된 윤관석 의원의 1심 판결이 내년 초에 나올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총선 전에 어쨌든 1심이지만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은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만약 1월 초에 나온다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20개를 전달받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명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할 수밖에 없고 탄력이 가해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총선이 4월인데. 그러면 돈 받은 사람 20명을 다 소환 조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돈 받은 사람들, 그 적어도 윤관석 의원의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번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아마 그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뭐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 되는 그 수사 기록만 갖고도 저는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쭉쭉 나가겠죠. 네, 영장 청구는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영장 청구가 되지도 않았고요. 또 법원에 영장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때 다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법정에선 유아인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원래는 지난달 14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유 씨가 뭐 변호사 추가 선임 등의 이유로 이제 기일 변경 요청을 하면서 이게 이제 한 차례 연기가 됐고 이제 그게 오늘 열리게 됐는데요. 오늘 재판은요 정식 공판 기일입니다. 즉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유아인 씨도 기소 이후에 처음으로 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판 시간에 임박해서 법원에 나타난 유아인 씨는요 검정색 의상을 입고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심려를 끼쳐드려 숭고한 마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아인 씨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첫 공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요. 유아인 씨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서 약 20분 만에 짧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22일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재판에서 유아인 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배우입니다라고 답한 뒤에 이후 법정에서는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아인 씨는 마약 투약 말고도 다른 또 범죄 혐의도 받고 있죠. 맞습니다. 검찰은 우선 유아인 씨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0차례가량 상습 투약을 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면서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적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 씨는 수사를 받던 중인 올해 8월 초에 함께 경찰 수사를 받던 인물에게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유 씨 변호인 측은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 인정했지만 프로포폴 관련 공소 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마 흡연 교사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다퉈보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유아인 씨 역시 오늘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재차 취재진에게 이 공소 사실의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재판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호화 변호인단 선임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죄송합니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에 넣었는데 혹시 혐의 인정하시나요? 유 씨 측이 저렇게 이제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유 씨의 그 주장을 입증할 변호인단의 구성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기존에 유아인 씨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인단 일부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로 선임된 변호인 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이른바 전관 변호인으로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내용이 담긴 정준영
단체 채팅방 자료를 건의기에 제보했던 변호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아인 씨 측은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뒤에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마약 재판에 특화된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 전략을 짜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유아인 씨가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제외한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부인해온 만큼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변호 전략을 보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가수 G드래곤 그리고 배우 이선균 씨의 앞으로의 수사 상황이 지금 또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 모두 이른바 그 유흥업소발 마약 스캔들로 비슷한 시기에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었죠. 경찰은요 어제 이 G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가 객관적 검증 그리고 조사 모두 마쳤다면서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G드래곤은요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10월 입건된 뒤에 줄곧 혐의를 부인을 해왔었고 또 이 마약 간이 검사와 국가수 정밀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불송치 처분으로 경찰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가 유흥업소 실장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아직 수사 중이어서 이 씨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유흥업소 실장의 공갈 사건 실체가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선균 씨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형 판결 나올까입니다. 자,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 8월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구형을 하는 데 있어서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었다 이렇게 일침을 했는데 즉 최윤종이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를 계속 부인을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 이런 점을 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최윤종은요 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하다가 또 법정에서는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추궁을 하니까 잘 모르겠다. 혹은 말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죄의식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최윤종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이 변호인까지도요. 최윤종한테는 공감 능력이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형이 구형이 되자 이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최윤종 측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으로서 첫 접견을 했을 때부터 최윤종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그동안 접견 과정에서 최윤종에게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계속 전달하면서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최근 최 씨가 나름의 반성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그 점을 좀 참작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정작 최윤종은 최후 진술 순서가 되니까 길게 한숨을 쉰 뒤에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다 이렇게 짧게 말을 해서 변호인의 변론을 무색하게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냐 이렇게 변호인이 물었는데 그건 제가 밖에 나가야 가능하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재판하는 동안에요. 이 최윤종 피고인이죠. 최윤종의 태도를 두고서 재판부가 직접 주의를 또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최윤종은 코를 만지고 머리를 긁거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터는 등 이 산만한 행동을 보이거나 심지어 허리를 반쯤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올린 채 발언을 하는 등 삐딱한 자세로 재판에 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재판장이 최윤종에게 집중하고 똑바로 앉으라고 주의를 줬고 그제서야 최윤종도 자세를 바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의 친오빠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란다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이 절절한 피해자 이 친오빠의 마지막 당부를 지켜보면서 재판장은 물론이고 법정 직원까지 눈물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1월 20일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끝까지 반성의 모습이 없었던 최윤종에게 검찰의 사형 구형대로 이게 사형이 선고가 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으로 198억입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의 얼굴이 보이는데 현금으로 198억? 이게 엄청난 돈 아닌가요?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국민 MC 유재석 씨죠. 그야말로 통큰 현금 플렉스로 화제가 됐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유 씨는요. 최근 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198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가 매입한 곳의 이 등기 부등본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했을 경우 표기가 되는 그 근저당권 설정 이 내역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재석 씨가 전액 현금으로 198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유 씨가 이렇게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소식은 처음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거금을 대출 없이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 정황이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농담조로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끼리 유재석의 재산은 1조 아니냐 이렇게 농담을 나누는 거 저희가 이제 종종 지켜보는데 자 198억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매매한 땅의 위치 때문에 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유재석 씨가 매매한 토지와 건물 인근에 유재석 씨 소속사 사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유재석 씨는 소속사 안테나 주식 20.7%를 30억에 인수를 하면서 대표인 유희열 씨에 이어서 3대 주주로 올라선 바가 있죠. 이번에 유재석 씨가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서 소속사 사옥 신축 등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00억에 가까운 유재석 씨의 현금 동원력에 사실 그간 예능을 통해 제기됐던 이 황당 재산설 이것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지난 7월입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 차태현 씨랑 조인성 씨가 유재석 재산 2조설, 그러니까 1조도 아니고 2조설이네요. 이걸 몰아가면서 좀 웃음을 주기도 했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진짜 근데 똑같은 거야. 얘 돈 없다 그러는 거야. 형 2조 있다라는 거. 야 이런 2조 있다고요? 조주야 저걸 믿니? 저걸 진짜 부럽다. 야 압구정 반이 재성이 형. 그만. 대박. 기분은 좋다. 뭐 내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라도 2조 있다 그러니까 2조 있으면은 프리미어 구단 하나 인수할 수 있지.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